전국에 계신 에듀윌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이 또 왔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17강에 들어갈 거고요. 여기 17강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다 해야죠, 이제 남은 거. 조선 후기의 사상과 문화인데 사실 안 했던 부분들 다 마무리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었나요? 조선 후기 경지를 배웠었죠. 특히 이양법 모내기법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양법 모내기법 때문에 조선의 모든 게 바뀐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걸 이제 볼 거예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경제를 냈고 조선 후기 때 사회 변화입니다. 자, 먼저 판수로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로 가시게 되면 먼저 양반입니다. 양반. 조선 후기 때 양반의 수는 어떻게 되었냐? 양반의 수는 증가하였다라는 게 키워드예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제가 양반이 되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양반이 되어줘야 되는 거고요. 양반의 수는 지금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계층이 누구냐면 중인이잖아요. 중인은 잠깐 놔두고요. 그 다음이 어떤 계층입니까? 그 다음 계층을 보게 되면은 상민계층입니다. 상민계층. 이 상민에는 누가 있을까요? 농민, 상인, 수공업자. 여기 다 포함되겠죠. 이들의 수가 어떻게 됐냐? 수입니다. 이들의 수가 또 이번에는 여기서는 감소했다라는 거예요. 줄어들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사실상 천민은 노비를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천민의 수는 어떻게 되었냐면 여기도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조선 후기 특징입니다. 시험에 이거를 큰 틀에서 물어보기도 하고 여기를 단독으로 물어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왜 상민의 수는 줄어들고 양반의 수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을까요? 자, 한마디로 개나 소나 양반이 다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임진왜란 때 전쟁이 터지고 나서 전쟁이 끝났습니다.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전후복구를 해야 돼요. 돈이 없죠. 그래서 국가에서 기억나세요? 뭐를 발행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공명첩이라는 걸 발행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빌공, 이름이 비어있다. 자, 여러분들이 혹시 반장을 해본 적이 있나요? 없을 거예요. 난 많이 해봤어요. 왜? 인기가 많은 인기쟁이니까. 그러면 반장을 하게 되면요. 반장이 임명장, 은동진, 샤라샤라샤라 꿀랑꿍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임명장 받을 때. 근데 그 이름에 은동진이 비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을 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름을 써주는 겁니다. 국가가 합법적으로 돈을 받고 전부 다 양반이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상업이 발달했던 조선 후기 때 돈을 많이 번 분홍이 등장하잖아요. 그 분홍들이 사치를 부리면서 돈을 많이 번 거상들, 사상들도 등장을 했습니다. 이들이 싹 다 돈을 주고 개나 소나 다 양반이 되는 거예요. 멍멍이나 소나. 공명첩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양반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 더 뭐가 있냐면 납속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양반이 아닌 거를 속죄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예요. 뭐를? 돈을 납부하면. 이것도 국가가 두 개를 합법적으로 양반이 될 수 있는 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양반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돈만 내면. 그래서 이게 어이없는 일이 벌어져요. 제가 사실 여기 부분만 강의를 하게 되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가 아니죠. 조선시대는요. 나라가 오픈할 때 전체 인구에서 양반의 수가 9%예요. 9%. 7에서 9% 사이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치면 100%로 봤을 때 한 10명이 모였을 때 한 명이 양반일까 말까 한 거예요. 0.몇 프로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를 하면 조선시대 때는 그래서 양반들은 군대 가는 세금을 빼줘도 사실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조선 후기 때 와서요. 멍멍이나 소나 이렇게 다 양반이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냐. 전체 인구의 양반의 수가 70%가 되는 거예요. 10명 중에 7명이 양반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양반이 많은 동네를 가면요. 어떤 동네는 그 마을의 90%가 양반이래요. 아, 돌아버립니다. 왜? 저의 성씨가 뭐예요? 행주인씨잖아요. 제가 또 은씨입니다. 은씨. 정통 오리지널 농민 집안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돈을 주고 김씨 양반직을 살 때 그래요. 저희 조상님은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었던 거예요. 슈퍼 오리지널 농민 집안입니다. 그래서 또 행주인씨잖아요. 제가 예전에 또 우리 집안 족보를 좀 봤죠. 제가 또 한지를 좀 볼 줄 알잖아요. 족보를 봤더니 왠지 느낌이 싸합니다. 왠지 모르게 나중에 배울 동학농민운동에 왠지 모르게 가담했을 것 같아. 아, 봤더니 역시 그래요. 가담의 흔적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슈퍼 오리지널 농민 집안이에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걸 좋아해요. 이 양반이 이걸 좋아합니다. 자, 그럼 돌아가서요. 이렇게 합법적으로 양반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면 비합법적인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불법이죠, 불법.
양반들 중에 망한 양반이 생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붕당 정치가 심화되면서 특히 예를 들면 장희빈이 사약을 먹으면서 장희빈 쪽 사람이던 남인이 다 작살이 나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남인들은 지방으로 낙향을 합니다. 그러한 망해버린 양반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 우리 음식 남은 찌끄러기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음식 잔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옛말에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 잔반입니다. 몰락한 양반을 잔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럼 어떻게? 얘들에게 족보를 갖다 파는 거예요. 족보를 팝니다. 그 다음에 또는 아예 얘들이 족보 구하기가 힘들다. 족보를 위조해버려요. 이런 식으로 상민은 멍멍이나 소나 싹 다 양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봤을 때 양반의 수가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양반들 중에 잘 나가는 양반은 권력을 가진 양반이라 그래서 권반. 그 다음에 향촌사회에 원래 잘 나가는 오리지널 양반들 있잖아요. 동네 양반들. 향반. 망한 양반을 잔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여기 상민의 수가 이렇게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중인들이 분노 폭발을 합니다. 왜? 아니 우리도 그러면 고위간직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 상민 얘들도 양반이라고 날뛰고 다니는데 우리도 그러면 고위직으로 가게 해달라 라면서 바로 무슨 운동을 펼치냐? 신분을 올리라는 신분 상승 운동을 전개를 해요. 이때 성공하는 계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서얼이죠. 서얼. 서얼은요. 이 신분 상승 운동의 결과 제가 시험에 나오는 게 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누굽니까? 정조 때 와서 정조가 자기 쪽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 규장각으로 가장 핫했던 규장각으로 서얼들을 어떻게 검서관이라는 직책으로 등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시험에는 중인 얘기 이때 여기 조선 후기 때 스토리이기도 하지만 서얼 문제가 단독으로 나올 때 정조 때 규장각 검사관으로 등용되었다. 찾으면 정답입니다. 맞죠? 서얼은 뭡니까? 홍길동아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까? 아버지는 양반, 엄마가 농민인 경우, 천민인 경우 이런 설명 줬을 때 요거 찾으면 정답. 그 다음에 진짜 오리지널 중인들. 원래 중인들은 어떤 애들이에요? 실력을 갖춘 기술관들이잖아요. 역관, 통역관. 그 다음에 하늘의 별자리를 계산하는 사람들. 그림을 그리는 하원, 의사, 의관. 이런 사람들 또 어떻게 하냐? 자기들이 고위직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 또 신분 상승 운동을 펼칩니다. 특히 세도 정치기 시대 때 왕이었던 철종 때 소청 운동이라는 걸 벌입니다. 상소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고위직 갈 수 있게 해달라. 근데 이거는 얘들의 운동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울 요인 내용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천민으로 갑니다. 자, 천민의 수는 또 줄어들었다라는 건데 이게 왜 주냐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혹부리 영감. 분노에 찬 노비입니다. 혹부리 영감이에요. 혹부리 영감. 자, 그러면 왜 이때 노비의 수는 또 감소를 하냐? 자,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농민들과 상인들이 멍멍이 노선한 양반이 됐어요.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공명처빈이 납속책을 받아서 수익을 얻긴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잖아요. 얘들이 세 가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양반이 되는 순간 제대로 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국가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가 그만큼 줄었으니까 그만큼 여기를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노비를 해방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개인이 가진 노비를 해방시키라고 하면 해방을 시키겠어요? 누가 해방을 시킵니까? 개인 재산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정조가 죽고 나서 왕에 올랐던 정조의 아들 순조. 순조가 왕에 오르면서 세도 정치기가 바로 스타트 됐잖아요. 이 순조 시기 때 어떻게 하냐면 국가기관의 노비, 일단 공노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가 소속의 노비, 공노비를 해방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여기 있는 공노비를 해방시켜서 이렇게 농민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큰 틀로 봤을 때는 순조 때 공노비가 해방되면서 이때 노비들이 해방되는 순간 농민이 되니까 여기 수는 줄어들겠죠. 그리고 이때 해방했던 인원이 한 6만 6천여 명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선생님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여기 수는 준 건 알겠어요. 왜? 노비를 해방시켰으니까. 그런데 왜 여기 수는 또 줄어드는 겁니까? 봐요. 큰 틀에서 봤을 때 여기 공노비가 해방이 돼서 농민이 되는 수보다 여기 있는 농민이 양반이 되는 수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여기 수도 주는 게 맞죠.
이게 조선 후기 경제 상황입니다. 사회 변동이죠.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양반의 수는 늘고 중인은 신분 상승 운동을 하고요. 여기는 멍멍이나 소나 다 양반이 되기 때문에 여기 수는 줄어들고 여기 수가 줄어드니까 여기를 보충하기 위해서 노비를 해방시켰지만 여기 노비들이 해방이 돼서 농민이 되는 수보다 여기 농민들이 다시 양반이 되는 수가 훨씬 많으니까 여기 둘 다 인구 수는 줄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내용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PPT로 들어가 볼게요. PPT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 양반은 분화가 됩니다. 특히 잔반. 이 잔반들이 족보를 갖다 파는 거고요. 중인들은 신분 상승 운동, 특히 설은 허통 상속. 높은 데로 갈 수 있게끔 허락을 해달라. 그러면서 관직 진출했는데 특히 규장과 검서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중인들은 소청 운동을 전개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거. 서울은 받아들여졌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고, 상민들은 합법 불법 방법으로 양반이 되는 길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농민층 분화되는 거는 이걸 얘기를 했었죠. 우리 앞에서 경제 시간에. 그리고 노비는 수가 줄어들어요. 여기도 줄어들고요. 그리고 군공 납속을 통해 신분 상승을 시도하기도 하고 잦은 도망가 버립니다. 예전에는 노비들이 도망을 가면 먹고 살 길이 막막했는데 이제는 경제가 발달하니까요. 도망가면 그냥 택배업하면 되는 거예요. 물건 나르고. 또는 도망가면 그냥 광산에서 일하면 됩니다. 먹고 살 길이 생기는 거예요. 잦은 도망. 그러면서 여기 수가 자꾸 줄어드니까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원래 처음에는 요건 심하긴 해요. 노비 종목법이에요. 자, 원래는 일천즉천이라 그래서 아빠나 엄마나 둘 중에 한 명만 노비면 그의 자식은 무조건 노비인 거예요. 무조건 노비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양반들이요. 일반 농민과 자기 노비를 강제로 결혼시키기도 해요. 자기 노비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러다가 이게 문제가 되고 하니까 영조 때 와서 노비 종목법을 시행을 합니다. 지금 계속 여기 수가 줄어드니까 여기 수를 채우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하냐면 노비의 종자는 엄마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빠가 노비인데 예를 들어서 엄마가 일반 농민이다. 엄마의 종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엄마가 만약에 농민이고 아빠가 천민이면 예전 같으면 자식은 무조건 천민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엄마를 따라가니까 어떻게 될까요? 아들이나 딸은 일반 농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갔을 때 노비 종목법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노비 수가 조금씩 줄어들겠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지금 농민들이나 상인들이 양반이 되는 수를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영조 다음에 정조잖아요. 정조 다음에 순조잖아요. 순조 때 공노비 6만 6천 명을 해방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양반이 되는 걸 따라가지를 못했다라는 거. 그래서 절대적인 수는 감소했다라는 거 잡아드렸고요. 그래서 보세요. 지금 보시면 철종대 가면 양반 수가 전체 인구의 70%가 됩니다. 그리고요, 이게 공명첩이에요. 여기 이름이 비어져 있잖아요. 돈을 내면 여러분들이 이름을 여기다 써주는 겁니다.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이거 설명 다 주고 다음과 같은 타이틀 제목, 조선 후기의 신분 변동, 신분 혼란상 뭐 이런 거 찾으면 정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조선 후기 특징이다라는 거.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조선 후기 경제 내용을 집어 던져버려요. 그래놓고 다음과 같은 상황이 전개됐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는 것을 했을 때 이 시기 때 내용. 양반의 수가 증가하였다. 중인들이 신분 상승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런 거 찾으면 정답이겠죠. 왜? 조선 후기의 모습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조선 후기 지난 시간에 경제 보고 사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향촌 질서의 변화인데요. 자, 요거는 빨리 잡아드릴게요. 판서로 가시게 되면 어떤 내용이냐면 원래 동네에 있던 오리지널 양반들을 구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돈을 주고 합법적으로 산 양반들, 그런 양반들을 새롭게 떠오르는 양반이라 그래서 신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양반들이요, 동네 자기 지역에 서로 양반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자기 살고 있는 지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한판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향촌사회 전투인 향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향촌사회 전투인 향전이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구양 입장에 좀 짜증이 나긴 하겠죠. 왜? 분명히 어제까지 농민이고 상인이었던 애가 갑자기 양반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야, 씨, 너 양반 아니잖아. 신양은. 아닌데. 나 양반 맞는데.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어이없는 일이 생겨요. 고래 싸움에 새우가 등이 터지는 게 아니라 새우가 춤을 추는 일이 생깁니다. 둘이 싸우게 되면 누군가는 이거를 판결을 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맞는지를. 이걸 누가 판결을 내리냐? 지방 사또.
수령이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의, 사또, 아전도 같이 판단을 하겠죠. 이때 이 둘의 싸움으로 수령과 아전의 권한이 강화되는 거예요. 왜? 판결을 얘들이 내리잖아요. 그런 어이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게 바로 향전이다라는 거. 이거도 다 필요 없고 우리는 조선 후기 때 향전이라는 게 발생했구나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어렵게 좀 난 공부를 좀 하겠어요 라고 하면 향전의 결과 수령과 아전의 권한이 강화되었다라는 정도,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PPT 다시 가볼게요. 향전, 구양과 식량이 한번 붙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번 이 분홍들이 정치에 참여를 하고 싶습니다. 지방에서. 그래서 향안의 이름을 등재하고 향해를 장악하려고 하죠.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한 구양의 대응, 족보를 다시 만들어요. 저런 족보도 없는 새끼는 다르다. 우리는 진짜 오리지널 양반이다. 그 다음에 향안을 만들고 동족마을, 양반 마을을 만들고요. 자기네 양반 집안을 중심으로 해서 서원이나 사호를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둘이 자꾸 싸우니까 관의 권력이 강화됐다라는 거. 그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내용 잡아드렸고요. 가족과 혼인제도입니다. 가족과 혼인제도는 할 내용이 별로 없어요. 여기 부분은 시험에 나온다라기보다는 우리 고려시대가 시험에 나오게 되는 거고요. 여기 부분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두 개 비교하는 거. 조선 초기까지는 여성의 지위가 강했던 고려시대와 동일하고 성리학의 자리가 탁 잡혔던 조선 중기부터 어떻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자 몰빵입니다. 부계 위주. 족보를 쓸 때도 보시게 되면 남자가 만약에 첫째가 딸이다.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기다린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성리학적 윤리고요. 칙령제도는 뭐냐면 무조건 결혼을 하면 여자는 어디로? 시월드로 갑니다. 남편 집에 가서 죽을 때까지 나오지를 못하죠. 그 내용입니다. 부인과 첩, 엄연한 클래스 차이를 두는 거고요. 여성 재혼하게 되면 희대의 나쁜 여자, 욕이랑 욕 다 들어먹습니다.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장남 위주의 상속, 무조건 첫째 아들 몰빵입니다. 제사도 그러니 첫째 아들이 지내야 되는 거예요. 장자 우대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들이 없다. 제사를 못 지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양자 제도가 생겼던 게 이 시기다라는 거 했던 내용입니다. 끝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냐? 새로운 사상으로 가겠습니다. 조선 후기 때 기억나세요? 세도 정치기가 벌어지면서 넘나 사람들이 힘듭니다. 고통스러워요. 그러면서 기댈 데가 없네. 새로운 뭔가에 기대고 싶습니다. 뭐? 종교에 기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세도 정치기 때 크게 유행했던 종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빅2. 바로 천주교와 동학이에요. 물론 미륵신앙도 크게 유행을 하지만 여기는 시험에 천주교를 단독으로 문제를 내요. 동학을 시험의 문제에 단독으로 냅니다. 잡아야 돼요. 판서로 들어갑니다. 먼저 천주교입니다. 천주교가 참 재밌어요. 천주교가요,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게 되냐? 바로 서양의 학문이라 그래서 서학으로 들어와요. 우리나라 최초의 학문으로 해서 서학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흔히 이 양반 선비들 또는 신하들, 관료들, 이 관료들이 이렇게 중국으로 사절단을 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 또 민족이 또 어떤 민족입니까? 아, 공부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책을 막 챙겨온 거예요. 서양의 책을 막 챙겨왔는데 아무 생각 없이 가지고 온 거예요. 서양의 책을. 그냥 학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집에서 봤어요. 봤더니 어머나 이거 뭐야? 어머나 이건 오 하느님, 오 하느님, 종교책인 가 알고 그걸 보고 스스로 종교화가 돼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합니다. 선교사 없이 자발적으로 종교화가 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무이해요. 그래서 이 천주교 쪽에서 공부하시는 유럽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나라를 일부러 오기도 해요. 그래서 특이 사례이기 때문에. 그럼 돌아가서 이 처음에는 서양의 학문이라고 해서 서학으로 들어왔다가 이거를 어떻게 신앙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로 세례를 받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이승훈이라는 분께서 우리나라 최초로 세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 이 천주교의 성격을 아셔야 돼요. 천주교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우리 사상 내용 다 알아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평등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믿지는 않더라도 하느님이 혹시 동진이는 이만큼 사랑하고 저기 있는 누구는 재산이 많네? 이만큼 사랑하고 어머나 여기 있는 사람은 동진이보다 더 가난하네? 요만큼 사랑하고 이러나요? 사랑이 차별을 두지 않잖아요. 인간평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국가에서 탄압이 들어갑니다. 왜? 조선은 신분제 사회잖아요. 어디 인간평등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탄압이 들어가겠죠. 반대로 농민들이나 상인들, 밑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댈 수 있잖아요. 인간평등, 인기를 끕니다. 그 다음에 제사를 거부해요. 왜? 자, 제사를 거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독교 이 천주교 계열에서는 유일신이에요. 하느님이 유일신입니다. 근데 하느님 이외의 조상을 믿는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교리상 그게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부러 안 지내는 게 아니라. 근데 문제가 있죠. 조선은 무슨 사회예요? 성리학의 사회잖아요. 성리학 사회에 맞췄을 때 제사를 안 지낸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때문에 국가에서 탄압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아브라말이 하느님을 믿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갑니다. 안 믿으면 불신지옥, 믿으면 어디로? 천국으로 갑니다. 요게 무슨 내용을 담고 있냐면 이렇게 천국으로 간다라는 걸 내세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세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또 뭘 봐야 되냐면 끝으로 가시면 순조 때 와서 여러분들이 심화가 아니기 때문에 뭐 순조 때 이거 사건을 몰라도 되긴 하는데 순조 때 우리는 공노비 해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조가 세상을 떠난 후에 순조가 오르자 이 순조 때 권력을 잡은 세력들이 반대쪽 세력들을 완전 작살내기 위해서 특히 정약용이나 이런 정조가 아꼈던 인물들을 작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그들을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에 이런 걸 빌미로 해서 어떻게 탄압이 들어가요. 그게 어떤 거냐면 신유박해라는 게 일어납니다. 신유년에 일어난 신유박해예요. 순조 때 신유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승훈이나 이런 인물들이 다 죽임을 당하거나 유배를 가거나 난리가 나요. 정약용, 정약춘도 이때 유배를 가는 겁니다. 자, 이때 수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피해를 입으니까요. 당시 때 황사영이란 인물이 있었어요. 이 아저씨가 청나라에 편지를 써요. 청나라에 누가? 청나라에 프랑스 선교사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지금 조선에서 이 천주교, 당신들의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탄압을 당하고 있다. 좀 도와줘요. help me, help me, help me. 편지를 씁니다. 그게 황사영 백서 사건이에요. 이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가 어떻게 되냐. 관아에 가지도 못하고 관리들에게 발각이 돼요. 그러면서 더욱더 탄압을 당합니다. 신유박해 황사영 백서, 요게 원플원이에요. 신유박해랑요. 그래서 이게 또 심화 같으면 이게 순조 때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도 아셔야 되지만 여러분들 레벨에서는 천주교 문제로 신유박해 황사영 백서를 알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게 있었냐면 요거는 또 심화 때 나오는 거고 여러분들 레벨에서 안 나오긴 해요. 정조 때 신해년에 일어난 박해라 그래서 신해박해라고 있습니다. 이 신해박해는 뭐냐면 난리가 나요. 윤지충이란 인물이요. 이 윤지충이란 인물이 제사를 안 지냅니다. 제사를 안 지내고 조상님 신주를 불태우거나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나겠죠. 신고를 막 합니다. 그러면서 윤지충은 어떻게 되냐. 이 윤지충은 결국에는 죽죠. 죽습니다. 처형을 당해요. 왜? 효를 모르는 희대의 쓰레기 남자로 낙인 찍히는 겁니다. 조상의 신주를 불태우고 제사를 안 지냈잖아요. 그러면서 정조 때 신해박해가 일어났었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레벨에서는 순조 때 신유박해, 황사영, 백서 우입니다. 우니까 어떻게 살기 위해서 일단 편지를 썼는데 이것도 걸렸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그래서 PPT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PPT로 가시게 되면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여기 남인 계열이 처음에는 서학이라는 학문으로 왔었고요. 조선인 최초의 세례를 받은 인물은 이승훈이다라는 거고 핵심 사상이 중요하죠. 인간평등, 제사의식 거부, 내세관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인간평등과 제사의식을 거부했기 때문에 탄압을 받았다라는 거. 그리고 정조 때 신해박해, 윤지충 등을 청해했고요. 신유박해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특히 순조 때다라는 거고요. 노론에 의해서 반대쪽을 탄압하기 위해서인데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신유박해가 순조 때 일어났고 천주교 신자를 박해했다라는 정도로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이때 박해를 받으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특히 황사영이라는 인물이 청나라
천주교 프랑스 천주교 신자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군대를 도와달라고 help me. 그렇지만 발각이 돼서 더욱더 탄압을 당했다라는 거 끝났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그거잖아요. 죽은 사람 앞에서 술금시하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 거. 그 내용이죠. 여기 이 내용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아하 천주교를 물어보는구나. 다음 자료와 관련된 종교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했을 때 천주교 내용 찾으면 정답입니다. 그리고 동학이에요. 동학도 판서로 가볼게요. 동학은 왜 이름이 동학일까요? 서쪽의 학문이었던 천주교, 서학에 저항했다 그래서 동학입니다. 거기에 맞서서 만드는 종교예요. 누가? 경주에서 몰락했던 양반이었던 최재우가 이 동학을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 최재우가 만들었던 이 동학도 핵심 사상을 아셔야 돼요. 핵심 사상 뭐? 이겁니다. 인내천 사상이 들어갔다라는 거. 인내천 사상은 뭐냐면 사람이 즉 하늘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즉 하늘이다. 나도 하늘, 너도 하늘, 왕도 하늘, PD님도 하늘, 여러분들 듣는 학생 여러분들도 하늘. 다 하늘인 거예요. 또 무슨 사상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이건 인간 평등 사상이 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동학은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종교를 새로 만들었잖아요. 뭐든 종교를 새로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체제가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 유교, 불교, 도교, 심지어는 민간신앙 좀 괜찮은 내용들을 다 끄집어 당겨와요. 짜집기는 짜집기. 그러니까 어떻게 농민들이 봤을 때는 분명히 처음 보는 종교예요. 뭐지? 근데 왜 이렇게 뭔가 친숙하지? 뭐지 이 종교는? 라면서 빠져듭니다. 그리고 민간 신앙에 쓰는 뭐 부적이나 주문 외우는 거 얄리얄리 꿍따라 꿍땅 꿍샹숑 이런 주문 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학이 또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요. 인내천 사상, 그 다음에 시천주 사상, 하늘님을 믿는 이런 시천주 사상, 그 다음에 후천개법.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이 힘든 시기가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민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요. 문제는 또 어떤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인간평등 사상. 지금 천주교와 그러면 동학의 공통점이 뭐예요? 둘 다 인간평등의 사상이 들어갔고요. 인간평등 사상은 조선시대 때 용납이 된다 안 된다? 되지 않죠. 왜? 조선은 신분제 사회니까. 그래서 이걸 빌미로 정부에서는 혹세무민, 아무것도 없을 모르는 백성들을 민들을 세상을 유혹시켰다라는 이유로 혹세무민해제로 최재우를 처형하였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그러면 PPT로 가볼게요. 동학도 시험에 나오게 되면 동학 문제가 단독으로 나올 거예요. 동학을 던져놓고 어떻게 동학과 관련된 내용을 찾으면 됩니다. 어떻게 최재우가 창시하였다 정답. 그 다음에 혹세무민제로 최재우가 처형했다라는 거고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해지겠지만 최재우가 죽고 나서 이거를 다시 교단을 확장시켰던 인물이 누구냐면 1대 교주가 최재우, 2대 교주가 최시영입니다. 동경대전, 지금으로 치면 성경처럼 동학 경전이에요. 그 다음에 용담유사, 우리 찬송가 부르잖아요. 천주교, 기독교 가면 그것처럼 동학 찬송가가 용담유사입니다. 이걸 만들어서 교세를 나중에 확장시켰다라는 거고 나중에 다시 볼 거예요. 그리고 유불선 내용이 들어가는 거고 인간의 종엄상 평등 내용이 들어가고요. 시천주, 하느님을 모시고 인내천, 모든 사람이 하늘이다. 요거는 문제죠. 인간 평등 사상. 그리고 후천개벽,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다. 그러니 이런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세도 정치기 때 많은 민들이 믿었던 거예요. 보국악민은 뭐냐면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요거 나중에 동학농민운동 다시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 예언.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도 정치기 때 너무나 힘드니까 예언 사상이 등장을 해요. 정시, 이씨 왕조가 무너지고 정시가 왕이 오를 거다라는 정감록이 유행합니다. 조선 후기 때 모습인 거예요. 그 다음에 미륵 기억나시죠? 58억만 년, 7천만 년 만에 한번 등장하는 거. 내가 등장해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줄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의 소망을 듣고 왔습니다. 많이 힘들죠? 내가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줄게요. 내가 바로 미륵 부처입니다. 반란 일으키는 애들마다 다 미륵이래요. 여기 유행했다라는 겁니다.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실학으로 가야 되는데 성리학의 변화 부분입니다. 자, 여기는 조선 후기예요. 계속 지금 우리는 조선 후기 때 임진왜란, 병자호란, 정묘호란, 호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리학이 그 어떤 해결책을 제시를 해줘요? 못 해줘요? 못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리학을 좀 다르게 보자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리학을 상대화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일단 절대화는 뭐냐면 인조반정 이후에 서인이 집권했고요. 맞죠? 이들은 을리명분론. 계속 칙명배금이잖아요.
그거 우리 명문 지키는 거고 성리학을 더욱더 절대화를 합니다. 거기에 대표 인물이 송시열이고요. 송시열은 언제 죽습니까?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 때 원자 명호 정하는 그 사건 때 죽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왕국 때. 그 다음에 여기는 넘어가서 성리학이 절대화입니다. 새롭게 좀 보자. 그래서 주자 성리학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송나라에 있었던 성리학을 집대성했던 주자, 그 주자가 말했던 성리학 이외에 나머지는 싹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절대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지금 임진왜란 호란이 끝나고 났을 때 혼란을 수습하지를 못하니까 좀 다르게 보자 라면서 윤유나 박세당 같은 인물은 주자의 학문, 유교 경전을 재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를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공자니 맹자니 오리지널 불교 유학경전, 불교래 죄송해요. 유학경전의 내용을 한번 알아보자. 이런 식으로 좀 더 다르게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공격을 해요. 사문난적이라는 죄를 몰아세워서 결국엔 이들을 사문난적녀 결국 다 죽고 맙니다. 이게 성리학의 변화고요. 그냥 여러분들 기본 레벨에서는 아 그렇군요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기론의 변화인데요. 자, 이거는 이기론 얘기를 한번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호랑농쟁이에요. 호랑농쟁으로 봤을 때는 이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레벨은 처음에 안 나와요. 안 나오면 말로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들은 동물도 본성, 인성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냐 없냐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동물로까지 더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쉽게 넘어가세요. 낙천적이었던 낙농 같은 경우는 인간도 동물, 사물도 전부 다 본성을 가지고 있고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호로는 아니다. 좋아할 호. 인간을 좋아한다. 인간은 가지고 있지만 본성이 있지만 사물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로 이어지냐면 오랑캐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랑캐는 우리가 동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잖아요. 그 오랑캐가 누구예요? 청나라잖아요. 그래서 여기 호론을 봤을 때는 청나라 오랑캐와 우리는 근본적으로 인성과 본성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정척사겠죠. 나중에 보면 오랑캐나 다른 모든 걸 부정하는 성리학 이외의 모든 걸 부정하는 위정척사로 나중에 나아가게 되는 거고 낙천적인 애들은 뭘까요? 오랑캐지만 쟤들도 우리랑 본성이 똑같다. 배울 건 배워야 된다. 북학파, 개화 사상에 또 영향을 끼칩니다. 나중에는 요거는 뭐 여러분들 레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안 나온다로 보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양명학입니다. 요거도 단독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긴 하는데 거의 출제가 되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나올 수는 있습니다. 출제확률이 그렇게 떨어져서 그렇지. 요거도 마찬가지예요. 성리학으로는 또 어떤 해결책이 안 되니까 새로운 사상이 하나 등장을 해요. 그게 뭐냐면 양명학입니다. 양명학은 뭐냐면 핵심 키워드가 이거예요. 지행합일. 알면 뭐 하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면 말짱 꽝이다라는 게 양명학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리학자와 양명학자 이렇게 둘이 서 있어요. 사과를 하나 줬어요. 이 사과 맛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성리학자는 이를 보니까 이 사과가 아니 좀 칠한 것 같기도 하고 맛있으려나? 길을 보니까 사과가 빨간 게 맛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명학자는 먹어봐야 알지. 바로 그 자리에 씹어먹는 거예요. 요런 둘의 차이가 이겁니다. 양명학자는 행동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는 건 다 알고 있다. 행동으로 안 옮기면 꽝이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언제 들어오냐면 중종 때 전례가 되다가 비판되고 무시되다가 광화도로 유배를 갔던 아저씨들이 있습니다. 그 아저씨들 중에 정제두라는 인물이요. 이거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화도에 유배를 갔던 사람들이 양명학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강화도에 있던 사람들이라 그래서 강화학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들이 뭐 실학자내는 게 영향을 끼쳤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몰라도 되고요.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 정제두나 광학파 이름이 막 나와요. 다음 자료와 관련된 학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행합의를 강조하였다. 또는 강화학파라고 불렸다. 정제두 등이 적극적으로 뭐 수용하였다. 이런 거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학이에요. 실학은 시험에 잘 나오죠. 실학은 잡아야 됩니다. 지금 계속 조선후기예요. 실학은 또 왜 등장해요? 조선후기 때 이겁니다. 임진왜란, 정묘란, 병저란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리학이 1도 해결책을 못 제시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등장을 한 게 실학이에요. 제발 리니 기니 그딴 멍멍이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제발 실용적인 학문을 공부하자라는 게 바로 실학입니다. 그러면 이 실학 때 뭐가 등장을 하냐면 실학에는 크게 두 가지 학파가 있어요. 먼저 판수로 가볼게요. 실학을 잡아야 됩니다. 실학은
실용적인 학문을 공부하자라는 게 바로 실학인데요. 실학에는 크게 농업을 중시 여겼던 중농학파가 있고요. 상업을 중시 여겼던 중상학파가 있습니다. 시험에 나오게 되면 중농학파 인물을 단독으로 문제를 내기도 하고 여기 인물을 단독으로 문제를 내기도 해요. 그런데 또 어떻게? 큰 틀에서 중농학파 이름 다 주고 이들의 특징, 중농학파의 큰 특징을 물어보기도 하고 중상학파 인물을 그대로 던져놓고 이들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특징을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큰 틀에서 먼저 잡아야 됩니다. 인물을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중농학파는 어떤 애들이냐? 대체로 장희빈이 사약을 먹고 죽으면서 장희빈 쪽 계열이었던 남인이 작살이 나잖아요. 대부분이 남인 계열이에요. 이들은 몰락했던 양반들입니다. 유배를 당하거나 해서 어떻게 되냐? 전부 다 농촌,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거지 같은 거 써줘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이고, 이게 제가 거꾸로 썼네요. 네. 보시게 되면 제가 쓰는 각과 다릅니다. 어때요? 거지 같죠? 이런 양반들이 아까 앞에서 봤던 뭐예요? 잔반입니다. 잔반. 망했어요. 망했어. 이런 양반들이 드디어 농촌으로 낙향을 합니다. 그러면서 충격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충격? 맨날 신하들이 왕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극을 보면. 전하,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됩니다. 말은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또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우리 국회의원이나 아니면은 뭐 출마를 하시는 분들, 맞죠?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이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멘트가 뭐가 있어요? 국민 여러분들, 저 뽑아주십시오. 저 운동진 뽑아주십시오. 저 뽑아주면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항상 후보자들 보면 맨날 그 멘트 나와요. 그놈의 서민을 위한 정치.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살면서 수많은 국회의원들 여러분이 보고 느꼈잖아요. 정말 이 국회의원만큼은 서민을 위한 정치를 했구나 라고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시장을 포함해서요. 없죠. 없을 거예요. 왜 없냐? 이거랑 똑같아요. 단 한 명이라도 그분들은 본인이 서민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는 국회의원들 여러분들 재산 공개 다 하잖아요. 강남에 아파트 가지고 있어요. 한 채래요. 서민이에요? 저는 아파트 한 채도 없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합니다. 말은 맨날 서민을 하지만 자기가 서민인 적이 없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예전에 서울시장으로 현대그룹의 총수였던 정몽준이라는 아저씨가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나왔을 때 막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저기 혹시 후보자님, 시장 후보자님 혹시 서울에 버스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1인당 했을 때 800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800원이었나? 80원이었나? 80원이었던 것 같아요. 아닌가? 800원이었나? 800원 아니고 80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욕이란 욕은 다 들어먹고 그때 지지율이 엄청 떨어졌던 게 기억이 나요. 그게 벌써 한 10년 전인가요? 맞죠? 그러면 저는 그때 이해를 했어요. 정치가 아니고 역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왜? 생각을 해봐요. 모를 수밖에 없죠. 버스를 안 타는데. 아니, 현대그룹의 회장이 버스 탈 일이 뭐가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건 욕할 게 아닙니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진짜. 마찬가지예요. 맨날 입에 맨날 왕하게 타는 백성을 위한 정치. 쥐들이 백성이 아닌데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유배를 갔잖아요. 농민들의 현실을 진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와, 이게 진짜 농민들의 삶. 정말 처참하고 힘들구나. 그러면서 이들이 뭘 주장을 하냐? 나라의 근본. 조선시대 때 80%가 농민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농민들이 결국 힘이 강해져야지만 나라가 강해질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이들은 농업을 중시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농민들의 힘이 강해질 수 있을까? 유배를 가서 딱 보니까 저의 꿈이 뭘까요? 서울에 나의 아파트를 가지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결혼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결혼을 못할까요? 결혼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물론 꾸준 얼굴도 한몫을 하고 있지만 서울에 나의 아파트가 없죠. 나 결혼하러 가는데 미안해 사랑하는 자기 나 서울에 아파트가 없죠. 단칸방에서 나랑 같이 행복하게 오순도순 살래요? 그러면 어떻게? 다 떠나버립니다. 우리 흔히 가장 청년들의 문제 그거잖아요. 아파트를 좀 빨리 살 수만 있더라면 결혼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항상 있습니다. 맞죠? 그럼 돌아가서 이때 농민들의 꿈이 뭘까요? 지금 제 아파트를 가지는 것처럼 이때 농민들의 꿈은 내 땅을 가지는 게 그들의 꿈인 거예요. 그러면 농민들이 땅을 가질 수만 있으면 농민들의 힘이 강해지는 거잖아요. 간단합니다. 남인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거예요. 이들은 농민들의 힘이 강해지려면 토지를 개혁해야 되는구나. 토지를 개혁해서 농민들에게 땅을 나눠주자. 그러면 그 농민들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 땅을 가진 농민인 자영농이 될 거다. 자기 스스로 땅을 가진 농민이 되게 되면은
농민들의 힘이 강화되는 거고 여기에 여러 가지 개혁을 해도 농민들이 이겨낼 수 있다는 게 중농업파의 주장인 거예요. 그래서 중농업파를 단독으로 인물로 문제를 냈을 때 그 인물들은 뭘 물어봐요? 항상 그들이 주장했던 토지 개혁만을 물어보고 그게 시험 문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중농업파 문제가 나왔을 때 인물 다 줬습니다. 좀 이따 배우는 유영원 이 이름 다 줬어요. 다음 자료와 다음 인물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공통점. 토지 개혁을 통해서 자영농을 육성하고자 하였다. 찾으면 정답이죠. 반대로 이제 중상업파입니다. 중상업파는 어떤 애들이냐? 클래스가 달라요. 왜 이걸 썼을까요? 그렇습니다. 핵금수저입니다. 보통 대부분이 노론의 자식들이에요. 이 노론의 자식들은 금수저입니다. 여러분들도 돈이 많거나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이 유학을 보내잖아요. 저는 가본 적이 없지만 유학을 갑니다. 보통 돈이 많고 이러면 여유가 있으면요.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어디로? 당시 가장 선진국이었던 청나라로 유학을 보내요. 유학을 갔는데 노론 애들이 깜놀합니다. 우와 이 청나라. 오랑캐라고 개무시했는데 뭐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는 거지? 오랑캐지만 배울 건 배워야 되겠다라면서 유학을 갔던 이 노론 사람들을 중심으로 청나라 문물을 수용하자라는 이런 내용들이 분위기가 막 생겨납니다. 이게 북학파죠. 북쪽의 학문을 배우자라는. 그리고 또 청나라가 왜 이렇게 힘이 강해졌지라고 또 분석을 합니다. 그랬더니 상공업이 발달해서 그렇구나. 상공업이 발달하니까 어떻게 되냐. 신발 산업이 발달하니까 어떻게 신발이 더욱더 발전하겠죠. 초경량 신발이 나오기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배 만드는 기술이 발달하면은 더욱더 좋은 배가 나오겠죠. 그러면서 상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더욱더 활발해지고 계속 선순환적인 일이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이때 우리도 상공업을 발달시키자라고 생각을 했던 게 중상업파예요.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중상업파는 좀 이따 보겠지만 박지원, 박제가 같은 인물을 묶어놓고요. 다음 같은 인물들이 주장했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청나라 문물의 수용을 주장하였다. 상공업의 진흥을 주장하였다. 찾으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중농업파, 중상업파를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용 잡아드렸고 PPT로 다시 가볼게요. PPT로 가시게 되면 여기 경세치영업파가 중농업파고 이영우생업파를 또 중상업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남인 출신이고 토지개혁을 통해서 자영농을 기르자. 노론, 잘나가는 집안이고 청나라 문물을 받아들이자. 북학파. 그리고 이 북학파가 됐던 거고 상공업과 기술 혁신을 하자. 요거는 박제가 때 가서 다시 한번 잡아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중농업파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중농업파 같은 경우는 판소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중농업파는 아까 큰 틀에서 자영농을 육성하자. 어떻게? 토지개혁을 통해서. 그러면 먼저 이 중농업파의 1세대입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면 유형원이에요. 토지개혁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토지개혁을 보려면은 그 사람의 토지개혁이 어디에 적혀 있을까요? 당연히 본인이 말했던 책에 적혀 있겠죠. 그 책 이름을 또 아셔야 돼요. 유형원의 호가 반개입니다. 그가 쓴 책이 반개수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토지개혁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균전제라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땅을 균등하게 분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양반이다 보니까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 사농공상, 사농공상이 약간 차별적으로 토지를 분배하겠다라는 거예요. 양반이 토지가 예를 들어서 100평이 있다. 제일 많이 가져가요. 50평을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농민, 상인, 수공업자, 산업공상, 농민, 그 다음에 수공업자 상인 순으로 또 조금씩 차별이 또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차등적으로 분배하자라는 게 유형원의 균전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인물은 누가 있냐면 이익이 있어요. 유형원보다는 이익이 출제율이 더 높습니다. 이익은 호가 뭐냐? 성호이익입니다. 그래서 이 이익이 쓴 책이 성호사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면 성호사설을 보시게 되면은 이익이 주장했던 토지제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익은 어떤 인물이냐? 백성의 이익을 위해서, 이익은 백성의 이익을 위해서 땅에 제한을 걸었다라는 한전제를 시행하였다라는 거. 백성의 이익을 위해서 땅에 제한을 거는 한전제를 시행하였다라는 거.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백성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니까요. 자, 예를 들면 땅이 이렇게 100평이 있어요. 100평 중에
100평 중에요. 우리 집, 저와 서령과 우리 토끼 같은 자식, 우리 3인 가족이 먹고 사는 데는 70평만 있으면 먹고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100평 중에 30평. 물론 이 30평도 있으면 참 좋긴 한데 없어도 사실은 이것만으로 먹고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를 하면 뭐냐면 동진인 집은요. 이 70평만 죽을 때까지 계속 가질 수 있으면 망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으로 치면 최저 생계비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70평을 어떻게 하냐? 백성의 이익을 위해서 이 땅을요. 한전론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바로 영업전이라 그래서 영원히 일하는 땅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은 죽는 그날까지 동진이는 땅을 절대 팔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궁해도. 그리고 또 아무리 이 땅을 사고 싶어도요. 억만금을 내도 아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농민이 몰락할 일이 없겠죠. 그러면 나머지 30평. 이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러면 요거는 필요하면은 제가 팔기도 하고요. 없으면은 또 사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사기도 하는 겁니다. 땅을 사고 파는 매매전이라는 형태로 땅을 요렇게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큰 틀에서 한전론, 한전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뻔해요. 제 시험 박스에 사료가 들어가요. 영업전, 매매전, 샬란샬란 꼴랑꿍, 다음과 같은 거를 주장하였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성호 사설을 저술하였다. 한전론, 한전제를 주장하였다. 찾으면 정답. 그리고 백성의 이익을 위해서 한전제를 주장했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6개를 존벌레로 얘기를 합니다. 국가를 갉아먹는 6개 존벌레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존벌레가 뭐냐? 들으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래요. 먼저 첫 번째, 게으름, 소름. 저도 놀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치, 미신, 노비제도 뭐 이런 6가지를 6개 존먹는 존벌레로 주장하게 됐다라는 거. 끝났고요. 그리고 유형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에 나오면은 또 이렇게 나오게 돼요. 둘 다. 책 이름이 제시문에 들어가요. 사로 뭐 이렇게 들어가고 마지막에 책 이름이 들어갑니다. 다음 같은 주장을 하였던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했을 때 토지제도를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요. 유형은 또 산업공상이 차별적으로 토지를 받는데요. 다음 같은 주장을 하였던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했을 때 균전제를 주장하였다. 방계수록을 저술하였다. 유형은 찾으면 정답이겠죠. 그렇게. 그 다음에 실학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게 누구냐면 정약용 선생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또 인물 문제로도 단독으로 나오죠. 정약용 선생님이 왜 중요하냐? 실학을 흔히 집대성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약용이 쓰신 책이 많죠. 쓰신 책이요. 보면 대표적으로 목민심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초딩 때 필독서예요. 기억을 하세요. 내용은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어머니께서 아마 책을 빌려왔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필독서기 때문에. 또는 아버지께서. 보시면 똑같아요. 목민간. 이게 사또가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이에요. 딱 보면 웬 사또가 이렇게 웃고 있어요. 웃고 있고 옆에 있는 백성들도 같이 행복하게 웃고 있습니다. 목민간 바로 마음을 가져야 되는 책인데 요 책을 썼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경세유표라든지 여유당전서 같은 책들을 썼습니다. 그리고 정약용이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누구의 오른팔입니까? 정조의 오른팔이잖아요. 그래서 기억나세요? 수원화성에 만들 때 사용됐던 거중기와 수원으로 건너기 위해서는 한강을 건너야 됩니다. 한강 배다리를 만들었던 게 정약용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정약용 선생님도 역시 중요한 거는 토지제도겠죠. 정약용 선생님을요, 어떤 역사 박사님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주의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토지제도를 봐야 돼요. 먼저 토지제도를 보시게 되면 여전론이라는 걸 주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현 가능한 형태로 점정제라는 거를 주장하십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요 정이 뭐냐면요. 우물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자로 치면. 여러분들 핸드폰에 샵키라고 얘기를 하죠. 샵키. 샵. 요겁니다. 이게 우물정인데요. 우물을 봄따 만들었어요. 우물정인데. 자, 정약용 선생님은요. 우리 이 땅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9등분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을을. 동진이가 있는 마을을. 이 스튜디오를 9등분을 해서 우리 스튜디오에 있는 PD와 저와 함께 열심히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땅이 이렇게 지금 하나 둘 셋 9등분이 됐잖아요. 열심히 같이 농사를 지어서 가운데 있는 거는 국가 세금으로 갖다 바쳐요. 그러면 남은 8개 있죠. 이 8개를 마을 사람들, 여기 있는 애들의 PD들, 노동량에 따라서 분배를 각각 나눠 가지는 거예요. 이게 정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공동생산, 공동분배 느낌이잖아요. 사회주의 핵심. 그래서 최초의 사회주의자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여전원은 뭐예요? 자, 여기가 1여예요. 이게 또 1여예요. 그러면 정전제는 총 9개 여로 구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여전제를 좀 더 구체화시킨 게 정전제입니다.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사료가 나와요. 여유당정서. 책 이름이 여유당정서입니다. 여유당정서가 적혀있고 1여를 어떻게 분배를 하고 샤랑샤랑 꿀랑꿍 얘기가 나와요. 여전제를 얘기를 하고 있구나. 정약용이구나. 그러면 정약용과 관련된 내용을 또 찾으면 정답이 됩니다. 끝났어요. 지울게요. 지우고 PPT로 갑니다. PPT로 가시게 되면은 방계수력, 균전론, 토지차등 분배, 그 다음에 기타 뭐 과거제도, 노비제도 다 까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도 깝니다. 이익도 까요. 6가지 패단 중에 양반제도, 과거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익은 성어사설, 과구록이라는 책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한전론, 매매전, 영업전, 그리고 정약용이 제일 중요하죠. 목민심서, 경세유포, 여유당전서, 뭐 흠흠신서는 여러분들은 뭐 몰라도 되긴 하지만, 그 다음에 여전제, 정전제, 그리고 배다리, 거중기, 실학을 집대성했다라는 거 요거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언제 때? 순조 때. 순조 때요. 천주교 박해가 일어나면서 신유 박해가 일어나면서 정약용과 정약전 자기 형제들이 어떻게 유배를 떠났고요. 특히 정약용 같은 경우는 강진으로 유배를 갔다라는 거 잡아드렸습니다. 유형은 사료예요. 요거 뚝 던져놓고 반개수 적혀 있잖아요. 유형은 내용 찾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과구록에 보시게 되면은 어딨냐면 여기 아마 영업전 나왔잖아요. 맞죠? 이거는 이익이죠. 백성의 이익을 위해서 제한을 걸었던. 그 다음에 1여 나왔잖아요. 정약용의 여전운입니다. 요거 던져놓고 물어봐요. 그리고 또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지금 이거 봐요. 이 사료는 던져놨을 때 지금 전부 다 언제적 사람이에요. 조선 후기의 사람이잖아요.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이 사료를 주고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주장됐던 시기에 볼 수 있는 사회상으로 옳은 것은 우리 오늘 배웠던 거. 양반의 수가 증가하고 상민의 수가 줄어들었다. 정답 될 수 있죠. 왜? 이 시기 때 모습 맞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오기도 해요. 큰 틀에서 묶어서. 그 다음에 이 양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정답 될 수 있죠. 조선 후기 경제 내용이니까요. 이거 지금 조선 후기니까 전부 다. 그리고 이게 거중기고요. 그리고 이제 중상하파로 가볼게요. 판서로 갑니다. 중상하파로 가시게 되면은 중상하파는 시험에 아직까지 단독으로 잘 나오진 않는데요. 특히 기본 레벨에서는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지만 유수원 같은 인물은요. 유슈, 우서라는 책을 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주장했던 건 뭐냐면 상공업을 중시 여기는 거잖아요. 상공업을. 그러니까 어떻게? 사농공상 서로 차별하지 마라. 특히 상인들. 맨날 같은 상민인데 상인들은 더 차별했는데 얘 차별하지 마라. 특히 또 수공업자도 차별하지 마라. 그리고 농사를 지을 때도 좀 상업적 마인드를 가지고 농사를 지어라 라는 게 유수원입니다. 그 다음에 홍대용 아저씨. 홍대용 아저씨는 뭐냐면요. 사실 이분 또 청나라 유학을 갔다 오신 분인데 갔다 와서 뭘 주장하냐. 그래도 지구는 돈다. 지전설을 주장하십니다. 상업적인 내용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지전설. 여러분들 과학 시간 옛날에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지구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이렇게 돌잖아요. 맞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게 지전설이잖아요. 근데 이 시대 때는 원래 어떻게 알고 있었냐? 중국이 중심인 거예요. 중국을 중심으로 다른 나라가 이렇게 빙빙빙빙 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게 이 시기입니다. 근데 홍대용이 지전설을 주장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중심은 중국이 아니네. 중국 중심 세계관에서 벗어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과학기구였던 혼천이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지전설의 내용이 들어갔던 책들이 뭐가 있냐면 의산문답. 자기가 묻고 답하는 책이었던 의산문답을 보시게 되면 지전설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무한우주론까지도 나아가요. 지구가 수많은 우주에 있는 것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라는 게 무한우주론입니다. 이게 홍대용의 주장이다라는 거. 그런데 중상하파에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건 따로 있습니다. 이 두 분은 홍대용 선생님은 아까 봤던 지전설, 성리학적 세계관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걸로 나올 수가 있지만 중상하파로 온전하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두 분이죠. 바로 박지원 선생님과 박재가 선생님입니다. 둘 다 청나라로 일단 유학을 한번 가봤어요.
갔더니 특히 박지원 선생님은 충격에 빠집니다. 어떤 충격? 오랑캐라고 무시했던 청나라가 넘나 발전했구나. 우리도 빨리 청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이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박지원 선생님이 또 유명하신 이유는 다들 아시죠? 수많은 작품들을 써내잖아요. 이걸 모르면 제 탓이 아닙니다. 언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수업을 안 들어서 그래요. 뭐 열하일기, 그 다음에 양반전, 호질, 허생전, 양반들의 무의도식 이런 깠던 것들, 이거 전부 다 박지원이 쓴 소설이잖아요. 이거 언어 시간에 분명히 학창시절에 다 배웠던 겁니다. 그걸 썼던 게 박지원 선생님이고요. 그리고 또 청나라가 왜 이렇게 문물이 발달했지? 봤더니 상공업이 발달해서 그렇구나. 우리도 상공업을 발달시켜야 되겠다. 근데 왜 이렇게 청나라는 상공업이 발달했지? 아, 선박. 큰 배를 만들고 이 선박 또 수레를 또 적극적으로 이용을 했구나. 요걸 판단을 해요. 요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박제가 선생님입니다. 박제가 선생님도 똑같아요. 박제가 선생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책이 있죠. 중요해요. 북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학파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바로 북학파입니다. 그리고 이 박제가 선생님이 또 주장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박제가 선생님이 또 청나라 갔더니 똑같아요. 청나라가 넘나 발달했네. 우리도 빨리 청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나라 힘을 강화시켜야 되겠다. 그러려면 청나라 힘이 왜 발달했을까? 아, 상공업이 발달해서 그렇네. 왜 상공업이 발달했을까? 똑같아요. 선박과 수레를 많이 이용해서 발달했네. 이걸 또 생각을 하십니다. 자, 흔히 우리 그런 말이 있죠. 사람 보는 눈은 똑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둘 다 유학을 갔어요. 딱 왜 발달했는지를 딱 판단하고 분석하니까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르겠어요. 여성분들도 뭐 이렇게 남자 연예인들, 여자 연예인들 외모 평가하잖아요. 여성분들은. 저희도 똑같아요. 남자들도 남자 연예인들을 외모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해요. 예. 그냥 우리끼리는 그래요. 모르겠어요. 다른 남학생들은 아니라 저는 그래요. 친구들끼리 술을 먹고 그러면 이런 있잖아요. 아, 쟤는 좀 아니지 않냐? 이런 거 있어요. 누구냐면 그냥 남자들끼리는 그래요. 욕하지 마요. 남자들끼리는 한때 가장 논란이 됐던 배우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이재훈. 아, 미안해요. 남자들끼리는 그래요. 이재훈 우리끼리 술 먹다가 TV 이렇게 나오면 야, 동진아. 어? 왜? 이재훈 쟤보다는 네가 좀 더 잘생기지 않았냐? 아, 미안해요. 우리끼리는 그래요, 그냥. 그러면 그래. 야, 근데 영호야. 아, 너도 만만치 않아. 너도 이재훈보다는 우리가 좀 낫지 않나? 아, 미안해요. 우리끼리 그냥 그러고 놀아요. 그러다가 최근에 가장 핫한 애가 있습니다. 인물이 있어요. 사람이 있죠. 누구냐? 류준열. 그래요. 류준열만큼은 더 논란이에요. 우리끼리도. 야, 동진아. 류준열보다 동진아 네가 100% 낫다. 사실 미안해. 나도 그런 생각 나도 살짝 해. 근데 영호야. 태진아, 너도 만만치 않아. 우리 다 사실 우리 셋 다 류준열보다 낫지. 그러면서 우리끼리 또 술 먹으면 이런 얘기를 하죠. 쟤는 시대를 잘 탔다고. 우리도 시대를 좀 지금 태어났으면은 우리도 한번 노려볼 만했다고. 미안해요. 미안해요. 욕하지 마요. 그냥 우리끼리 그러고 노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럼 돌아가서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왜 발달했을까? 선박과 수레인 거예요. 대형 배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배 이용했잖아요, 선생님. 우리는 티코 마티즈라면 중국은 벤츠 같은 거대한 배를 가지고 무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배를 만들어서 큰 해외로 나가서 해외 무역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수레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자. 왜? 수레를 이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레 바퀴가 달렸잖아요. 도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수레가 많이 다니면 도로가 닦이는 거예요. 저절로. 산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길이 닦이잖아요. 그렇게 닦이는 거예요. 그러면 교통망이 발달하게 되면은 당연히 상업이 발달하겠죠. 그러면서 둘 분 다 선박과 수레 사용을 주장하십니다. 특히 박제가 선생님이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북학이라는 책에서 이걸 또 주장하세요. 우물론을 주장하십니다. 우물에 빗대서 소비를 강조하세요. 이걸 이해를 하시면은 왜 중상하파가 상공업 발달을 주장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가볼게요. 박제가 선생님이 이걸 주장하십니다. 제발 가능한 만큼 돈 좀 써라. 제발 가능한 만큼 돈 좀 써라는 게 바로 우물론입니다. 우물에 빗대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동진 슈즈, 은동진이 운영하는 동진 슈즈, 동진 신발 공장의 신발을 안 사주면 어떻게 될까요?
동진이 신발 공장이 망하겠죠. 동진이 신발 공장이 망하는 순간 더 이상 신발은 발달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가진 돈을 가지고 동진 슈즈를 막 사주는 거예요. 동진이가 장사가 잘 되니까 동진 공장 2공장을 만들겠죠. 더 많은 사람들을 또 고용하겠죠. 그리고 또 돈을 많이 버니까 신발을 계속 개발을 할 거 아니에요. 초경량 신발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집신에 에어가 들어가요. 에어 집신이 막 나옵니다. 신발이 발달하면서 기술이 같이 발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라가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제가 선생님은 우물에 빗대서 시골에 있는 우물을 보시게 되면 물을 퍼내지 않으면 물이 고여서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적당히 퍼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돈이 있으면 제발 각자 가능한 만큼 물건을 좀 사라. 소비를 강조했던 게 박제가 선생님이다라는 거.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북학이 제시문을 던져놔요. 사료에. 그리고 여기 소비 강조 우물론 얘기가 막 나옵니다. 다음 같은 걸 주장하였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청문물의 수용을 주장하였다. 상공업의 진흥을 주장하였다. 또 북학이를 저수를 하였다. 찾으면 정답입니다. 판서로 갈게요. PPT로 갈게요. 가시게 되면 유수원의 우서, 산업공상 직업적 평등화, 그 다음에 여기 의산문답 지전설, 그 다음에 혼천이 이런 걸 주장했고요. 그 다음에 홍대영 선생님은 그리고 박지원은 열알기, 연안집, 양반전, 허생전, 수레와 선박의 이용, 화폐용도 강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시게 되면은 박제가 선생님, 북학이 요걸 감동받은 애들이 북학파, 청문물 적극적인 수용, 똑같이 수레와 선박 이용, 그 다음에 소비를 권장 우물론, 그 다음에 무역선을 파견해서 청에서 행해지는 국제무역에 참여하자라는 걸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사료, 이거죠. 비유하건대 재물은 대체로 샘과 같대요. 보세요. 비단 옷을 입지 않아서 나라가 비단 짜는 사람이 없어지면 여공이 쇠퇴한대요. 쭈그러진 그릇을 싫어하지 않고 기교를 쓰지 않고 공장이 도와한다? 이러로 망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제발 가능한 만큼 돈 좀 쓰라라는 게 바로 박제가 선생님이다라는 거. 그 다음 국학운동입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요. 보시게 되면 안정복의 동사강목이라는 책이 조선 후기 때 쓰여진 책이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중국의 역사를 기준으로 맨날 우리 역사를 썼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를 기준으로 역사를 쓰자. 실학이 발달했던 조선 후기 때는 이제 국뽕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공부하자. 왜 중국의 역사를 가지고 자꾸 비교하는데? 우리 역사를 중심으로 보자. 그 다음에 우리의 땅을 관심을 가지자. 우리의 땅, 우리의 역사, 우리의 산수, 우리의 경치를 가지고 그리는 진경산수화 이런 것들이 다 조선 후기입니다. 그리고 한치윤의 해동 역사는 중국과 일본의 자료를 참고해서 뭐 역사했던 게 있고 이거는 넘어가셔도 되고 연려시일 기술도 여러분들 그냥 이름 정도만 조선 후기거나 정도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김정희의 금석 가암록은 시험에 따로 심화 같은 경우는 따로 나오죠. 진흥왕의 순수비가 진흥왕 거라는 걸 처음으로 밝힙니다. 북한산 순수비를요. 그거고 이종희의 동사와 유득공의 발해고 발해고는 아셔야죠. 이거는 기억나세요? 우리 발해 문제 때 남쪽에는 김씨가 북쪽에는 대씨가 대조영이 대씨가 남북국 시대를 처음으로 얘기를 했던 게 이 유득공의 발해고입니다. 조선 후기 때 와서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우리 역사로 인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서야. 그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동사강목 발해고 정도만 조선 후기 책이구나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동여지도는 좀 중요하죠. 시험에 단독으로 나옵니다. 홈리을 강리역 대국도 지도는 태종 이방원 조선 초기고 지금 현재 지도와 똑같다라는 대동여지도는 심리마다 눈금을 찍었고요. 그 다음에 목판으로 만들어서 대량 생산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자세히 표현했대요. 설명 다 주고 대동여지도 찾으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접을 수도 있어요. 접을 수도 있습니다. 휴대하기 편하다라는 거. 요거 했을 때 대동여지도 단독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중환의 택리지, 그 다음에 동국지리지, 정약용의 아방강력고 뭐 이런 책들이 조선 후기구나 그냥 이름만 보셔도 무방합니다. 요거는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정약전의 자산오보는 심화 문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정약전이 누굽니까? 정약용의 형제잖아요. 그리고 앞에 봤던 순조 때 터졌던 기억나세요? 바로 신유박해, 황사영 백서 사건. 특히 신유박해를 계기로 흑산도로 유배를 가요. 그러면서 흑산도에 있었던 오종들을 다 그리고 보고 맛보고 평가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산오보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에도 엄청나게 유용하게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조선 후기 또 문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조선 후기 문화를 들어가야 되는데요. 지금 시간을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버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네요. 여기 조선 후기 문화는 결국 다음 강의로 넘겨야 될 것 같아요. 다음 강의로 넘기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흥성대원군 들어가는 부분 있죠. 이제 근현대사 부분. 거기를 같이 연결해서 여기 부분 하고 흥성대원군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쉽지만 여기서 끝을 내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